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부부로서의 짝을 뜻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중 배필이라는 단어가 예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신혼부부, 중년부부, 노년부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함께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상대를 더욱 이해하기 되기 때문이겠죠. 저에게도 이런 오랜 세월을 함께할 수 있는 배필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40에 하던 일을 다 접고 첫 직장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고요? 의사라는 직업입니다. 남편은 레지던트 3년 차였을 당시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 때문에 쓰러져 버렸고 피냄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호흡곤란까지 겪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되었어요. 인생의 반을 의사가 되기 위해 디스크를 얻을 정도로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때의 일을 겪고 누구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진정으로 소명의식을 다해서 이 일을 하려는 자세가 너무도 멋있었어요. 이런 남자라면 살면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갔죠. 무던히 의사라는 길을 걷기 위해 공부만 했던 남자는 3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를 해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의 상대가 바로 저고요. 저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긴장한 탓에 메뉴판도 거꾸로 들고 포크까지 떨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도 많이 연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전무한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연애를 가르치듯 하면서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어떤 점이 좋았길래 연애조차 미숙하고 미련할 만큼 공부만 한 남자와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일도 사람도 진득하게 보는 남편의 성격에 반해서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만 바라보던 남편이 많이 흔들렸던 때는 의사로서 한참 배움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있던 레지던트 때입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일은 상상조차 못 해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딜레마에 빠졌던 그 시기에는 공과금을 못 내서 발만 동동거리기도 했고 김치와 계란 그리고 김으로 매 끼니를 때웠었죠. 하지만 얼마가 걸리든 저는 남편의 선택을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그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남편의 슬럼프를 다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라도 남편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부잖아요. 참 다행히도 남편은 길지 않은 방황 끝에 그의 전공을 살린 일을 찾게 되었어요. 의료 전문 변호회사의 사무장을 맡아 의료소송을 돕는 일이었죠. 이 일을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정도 생기면서 조금씩 그 일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승소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서 좋아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순수하게 느껴져 너무도 좋았죠. 회사에서도 전문 용어를 다 아는 남편의 실력을 인정받는 분위기라 날로 그의 자존감도 높아졌죠.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만족해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은 변화를 가져오죠. 저희 집도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거든요. 어떻게 변했느냐고요? 의사, 변호사, 의뢰인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새벽에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이유로든 12시를 절대 넘기지 않았고 가장 좋은 소식을 제게 먼저 알려주던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변하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 새벽이나 들어오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도 눈만 뜨면 밖에 나가려는 통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현저하게 줄었고요. 변해버린 남편에 대해 한참 생각이 많은 그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왜 왔는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게 시어머니는 남편이 레지던트를 포기했던 그때 저희와 연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고 연락도 하지 않은 분이세요. 의사를 포기했을 때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실패자로 남편을 낙인 찍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옆에서 남편이 의사 일을 그만두도록 부채질했다며 극대노하셨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찾아뵙는 것도 껄끄럽다며 싫어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갑자기 연락 한 통도 없이 집에 찾아온 거니 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저를 위해서 왔다며 끌어안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시골집도 다 팔아넘겼다며 저를 도우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시니 방 하나를 차지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말은 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이가 드시고 적적해서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지내는 동안 잘 대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런 마음먹은 게 무색하게도 되려 시어머니가 저를 마치 3살 아이를 대하듯 어르면서 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모습이라도 보면 어디 가도 사랑받는 며느리겠다며 칭찬하는데 그런 모습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라면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저를 반기지 않으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끼신다는 시어머니는 자꾸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말들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남편과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것 때문은 아니고요. 남편의 일 때문이었죠.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여성 의뢰인이 그 시간에만 상담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하루라는 시간 중에 남녀가 유별한데 일적인 상담이 그 야밤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분은 아니냐고 조금 의심을 했죠. 네, 남편의 일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겠죠. 남편도 한결같이 저를 대했으면 걱정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는걸요. 저는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를 나무랐고요. 그리고 차려놓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아, 내 아들이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니? 나는 네 맘 충분히 이해한다. 야밤에 아무리 일적으로 만나기로 했어도 그게 어디 일만으로 끝난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남편이 제 생각에 저렇게까지 반감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왕왕 있네요. 죄송은 무슨? 아, 내가 이야기했잖니. 내 아들은 엄마인 내가 잘 안다. 분명 마음이 식은 거야. 널 보는 게 여자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어머님, 또 그 이야기세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아이, 속상하고 말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혼해서 사랑받고 살아. 위자료는 더 챙겨줄게. 존중받으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니?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이혼하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혼을 부추기는 거죠.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아는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이 최고고 자신의 아들이 잘못해도 이해하라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 하는 것 아닌가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밤중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밤마다 호호 자지러지게 웃으며 통화를 하시더군요. 처음 몇 번은 친구분이겠거니 했지만 우연히 듣게 된 내용에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내 아들이 좀 그렇죠? 마음씨 고운 분이니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라면서 말하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몰래 밤마다 통화하는 사람의 저장된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걸 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바로 존경하는 의사 며느리라고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 시어머니가 왜 제게 이혼하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며느리는 저인데 저 아닌 다른 사람을 며느리로 저장했다니. 외로운 저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진짜 이곳에 온 의문이 드디어 풀렸어요. 상간녀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긴 채 합의혼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속이 들끓었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를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 건지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 할 증거도 없고 이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오게 된 날 그이에게 진지하게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나 당신이랑 꼭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대화 좀 해요. 간만에 일찍 와서 좀 쉬는데 꼭 오늘 해야 되는 거야? 나 좀 쉬고 싶은데. 오늘 아니면 당신이 또 언제 집에 일찍 오겠어. 마냥 기다리고 있을 만큼 가벼운 이야기 아니야. 당신은 대화를 하고 말고의 선택권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지금 당장 나눠야 해요. 도대체 뭔데 그래? 이야기해봐 그럼. 당신 나 말고 여자 생긴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 말하지 않을게. 사실대로 말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간녀라니. 당신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 그런 실없는 대화나 하자고 한 거야 지금? 제발 솔직히 말해줘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리하면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말 꺼내지 않을 테니까. 나 진심이에요. 당신 눈에는 내가 고작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 내가 밤낮 없이 일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오해까지 받아야 하냐고. 당신 TV 좀 그만 봐. 시간 아깝게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으니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상상하면서 사람을 몰아가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화를 하지. 정신 차려. 뭐가 이리 시끄럽니? 너희 지금 부모랑 함께 지내는 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야? 나보고 바람을 피고 있다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뭐? 너 내 아들을 뭘로 보고 바람이라니. 다시는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마렴.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지금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님 밤마다 통화하는 여자가 남편 상간녀인 거 저 다 알아요. 아무리 둘 다 시치미 때도 소용없다고요. 너 내 핸드폰 몰래 만졌니? 어떻게 이렇게 사생활 침해까지 할 수 있니? 너야말로 너무하구나. 내가 어떻게 잊지도 않은 아들의 상간녀와 통화를 한다는 거야. 온 가족이 당신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고 엄마도 당신 외로울까 봐 이곳까지 올라와서 지냈는데 의심할 게 없어서 뭐? 바람? 딴 여자? 당신 이렇게 사사로운 상황까지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의부증이야. 정신병이라고. 못 참겠으면 나 괴롭히지 말고 정신병원에나 가보던지.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몰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이 집에서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까지 한 집에서 종일 함께 있는데 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 관리를 하고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무작정 집을 나와 근처 공원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도 안 하고 나온 거잖아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은연중에 안심을 느끼도록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벤치에 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바로 변호사 할아버지 댁이었죠. 저희 할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거의 1세대 의료 변호인으로 여전히 고문 대표 역할을 모두 하고 있는 분이세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을 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억이 떠올라 늦은 시간이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본인 일에 매진하느라 가족들과도 연락 한 번 안 하시고 지내셔서 찾아뵐 일이 많지 않았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족이 잘못 이용한다면 분명 득보다는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딜 가서든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는 것조차 절대 못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대신 의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큰 애정이 있으시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도 남다른 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저를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늦은 시간에 찾아뵌 것이 죄송스러웠는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할아버지 댁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한 젊은 여자가 와서는 할아버지께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애써 못 본 척했고 할아버지는 손녀가 왔으니 돌아가라고 하며 늦은 시간에 무례하다고 일침을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끈질겼어요. 절대 돌아갈 모양새는 아니었죠. 참 특이한 것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어디 가서 고개 축혀들고 어깨 펴고 다닐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까지 사정할 여자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손녀인 저한테까지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했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계시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딱 하룻밤만 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여자가 할아버지 댁까지 찾아와 사정하는지 속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연륜이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는지 급히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 무슨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결국 여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내어준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 여자가 방에 들어간 뒤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 테이블 위에 놓인 잔에 캐모마일 티를 따라주셨어요. 은은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죠. 저는 그 향을 맡으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얼굴을 한 채 오랜만에 이렇게 손녀를 봐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곧 무슨 일이 있었기에 늦은 시간 자신의 집까지 오게 됐냐고 물으시더군요. 네가 사는 곳에서 거리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늦은 시간에 이곳까지 온 거냐?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지? 마음 편히 털어놔 보거라. 그게 실은 오래간만에 배웠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면목 없지만 저희 남편도 의료 변호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참 좋아했고 보람도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좋지 않은 상황까지 생겼네요. 부부라는 관계로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크고 작은 오해들도 생기고 의견 충돌도 생기기 마련이야. 그리고 둘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다. 그러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거야. 남과 남이 만났으니 그 관계가 견고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직은 어리숙해서인지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놔도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우리의 대회가 끝났을 때 네가 깨달은 바가 있을 게야. 저는 그렇게 남편의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제게 남편이 자존심 다칠 일이 많겠다면서 집에서만큼이라도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충고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가 하신 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았고 그 덕에 마음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일하는 분야와 가까운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니 이해가 더욱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 정리도 되었는데 방황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불편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 집은 저와 남편의 집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갔던 게 꽤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맞춰 다시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부부간의 문제는 저와 남편 둘이서 해결해야 할 몫이니까요. 마침 며칠 뒤 남편의 생일이라 저는 그날 다시 이야기를 잘 해볼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생일상의 메뉴 구성도 직접 짜보고 영상도 참고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온 정성을 쏟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해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남편을 챙기는 저희가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상간녀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자고로 남자한테 기대 살지 않도록 능력을 갖춰야 해. 그렇지 않니? 그런데 생일상이라고 차린 게 이게 뭐니? 유치하기 짝이 없네.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비싼 것 좋은 것도 좋지만 생일에는 정성이 듬뿍 담긴 것이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조금 유치하면 뭐 어떤가요? 남편이 좋아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치질이 궁상이 따로 없네. 너, 내 아들이 좋다는 병원장, 너도 알지? 너랑은 견딜 수도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잖니. 너 위기의식이라도 느꼈어? 그래서 이렇게 발악하는 거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위기의식 따위 안 느껴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 저희가 해결할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간섭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어머님의 며느리는 저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도발하기 위해 한 말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해결할 부부의 일이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말에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곧 오기가 발동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해댔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곧 큰일이 닥칠 테니 두고 보라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생일상을 다 차린 뒤 남편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져서 늦어진다고 말이에요. 생일 주인공인 남편이 늦게 온다고 하니 상을 차린 채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 음식을 반찬통에라도 옮겨 담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올 사람이 없기에 놀랐는데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듯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벌떡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정말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곧 집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얼른 들어와, 얼른 신발 벗고. 외투도 이리 줘. 때마침 음식도 다 했는데 잘 왔어요. 이렇게 좋은 날 보니까 내 기분이 다 좋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너무 좋은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배운 사람은 말도 참 이쁘게 해. 얘, 뭘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아들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구나. 인사 안 하니? 생일 선물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모셔왔는데 어떠냐? 내 아들이 마음에 쏙 들어있게 눈에 훤하다 훤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병원장이라더니 한가하신가 보네요. 여기까지 다 오고. 너 손님한테 말하는 투가 그게 뭐니? 소용없는 티내니? 창피하게 정말. 상간녀와 저를 대하는 것이 확연히 다른 시어머니. 그렇게 병원장이라던 상간녀가 버젓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상간녀를 극진히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황당하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던 건 시어머니가 자신의 기준 잣대로 상간녀는 지식인이고 저는 배움이 모자란 사람이라면서 무시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휘둘릴 수는 없었어요. 비즈니스 관계로 철저하게 가장해서 온 이상 저도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상간녀에게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고 완전히 투명인간으로 취급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흘렀을 때 남편에게 곧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상을 차리기 위해 방에서 나왔죠. 그런데 병원장이라는 그 여자가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피하는 눈치더니 상 차리러 나온 저를 대놓고 쳐다보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저를 왜 그렇게까지 뚫어지게 보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 눈알을 굴리며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관찰당하는 기분이 들어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젠걸음으로 제 바로 앞까지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행동에 여자의 정수리가 제 발밑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행동에 놀라 저와 상간녀에게 급히 다가와 상간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얘가 뭐라고 무릎까지 꿇어? 속상하게. 일어나요, 어서.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빨리 머리 숙이세요.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한테 머리 숙이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내 말대로 하세요, 얼른. 당신 아들도 위험하다고요. 빨리 제대로 잘못했다고 며느리 분께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다그치는 소리에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제 앞에서 큰절까지 올리며 사죄를 했어요. 저 역시 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들고 있던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제 발밑에 머리를 박은 채 사죄하고 있는 여자를 떼어놓으려는데 그 여자가 넙죽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났어요. 바로 할아버지 댁에 늦은 새벽에 찾아와 사정하고 있던 그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몸까지 부르르 떨며 싹싹 빌었어요. 제발 할아버지께 자신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모두 털어놓는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여자는 순순히 할아버지를 찾아갔던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그 이유는 상간녀 병원에 의료 소송이 큰 건이 걸려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유사 사례로 승소한 자문 변호사인 할아버지의 도움이 간절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쪽같이 속이고 병원장이라는 것만 과시한 채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괘씸한 여자를 어떻게 골려줘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라도 챘는지 제 말 한마디면 자신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며 발이라도 핥을 기세로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사모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병원 폐업이기까지 간 상태고 까딱하면 잘못해서 면허 정지까지 돼서 정말 망할지도 몰라요. 제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거든요. 그러니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 몇 마디면 당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 이건가요? 재밌네요. 남의 인생이 제 손에 달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해봐요. 사모님, 제발 사람 한 명만 살린다 셈치고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는 남편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절대 하지 않을게요. 앞에 나타나지도 않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그러니 부족한 사람 한 명 살린다 셈치고 용서해 주세요. 뭐 제가 몇 마디 놀린다고 죽게 하겠어요? 오버하시기는. 아니에요. 저 진짜 죽어요. 병원 망하고 면허 정지되면 뭐해 먹고 살아요? 할 줄 아는 건 지금 하는 일이 전부인데요. 제발요. 그러게 왜 그랬어? 당신처럼 썩은 생각하는 인간을 할아버지가 잘 알아보고 내치신 거야. 눈 뜨고 살아있는 나도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는데 환자는 오죽하겠냐고. 당신들 사는 인생 자체가 편법이라 다 썩어 빠졌어.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쫓긴 상간녀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돌아갔어요.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죠.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납작 엎드려 눈치만 살피던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나가자 갑자기 제 편이 되어서는 상간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일 수가 있니? 많이 배웠다고 다 양심적이고 올곧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니? 병원장이라고 비교해도 네가 더 똑부러지고 똑똑하구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간 어머님께서 저를 기만했던 날을 말 몇 마디로 다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아니, 아가, 가족이라는 게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면 덜어주면서 맞춰 사는 것 아니겠니?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구나. 병원장이라는 것에 혹해서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 인정하마. 네, 어리석으시네요. 어머님께서는 가족 운운할 자격 없으세요. 제 부족함을 병원장 상간녀한테서 채우려고 하셨잖아요. 저와 맞출 생각은 애초에 없으셨으면서 뻔뻔하게 그런 말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래도 나는 미워해도 내 아들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될까? 애초에 병원장과 자리를 하게 된 것도 내가 추선했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은 한 번만 더 믿어줘. 부탁이다. 남편만은 미워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을 보더니 살다 보니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다 있다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 손에 잡혀있던 손을 빼고는 생일상 차린 것을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보더니 감동이라며 너무 고맙다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마친 뒤 남편에게 디저트로 과일을 내어준 뒤 상간녀가 집에 왔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곧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 말을 정정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상간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았던 그날이 떠올라 따졌어요. 그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런 제 말에 한참 대답이 없던 남편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말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뱉을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자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걸 안다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던 따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리 서운하고 울컥하던지 저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났어요. 다음날 남편은 이른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렇게 끼니도 거른 채 생각에 잠겼을 때 상간녀가 집에 찾아왔어요. 저 대신 시어머니가 상대했어요. 아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사기꾼아. 아들이랑 나랑 속여놓고 낯짝도 두껍다 너. 아, 썩 돌아가. 며느리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꼭 만나야 해요. 그래서 용서는 못 받더라도 할아버지라는 분께 도움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요.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니면 당장 비켜요. 뭐야? 오호라, 네 년이 이제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 못된 년. 내 며느리가 너 따위를 왜 만나? 내가 볼 것도 없는 너 때문에 며느리 홀대한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내 아들 이혼당하고 망하면 다 네 탓이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내가 널 도와주게 생겼어? 내 코가 석자인데 안 돌아가? 누군데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소음으로 민원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사모님, 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이 일만 해결되면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게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제 인생을 그르칠 수 없잖아요. 남자가 뭐라고요? 지금부터 완전 남남으로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살게요. 저 할아버지 도움이 꼭 필요해요. 너무 절실하다고요. 나 안 도와줘서 망하면 당신 나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난 애초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순멍청이잖아. 이봐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도와주면 상대편이 승소하는 건 당연히 힘들겠지. 그런데 내가 왜 내 인생 회방꾼이 좋은 결과를 받도록 도와야 하지?
당신 병원이 문을 닫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든 다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든 나는 구경하면서 재미 보면 그뿐이야. 당신에게 도움되는 건 티끌만큼도 할 생각 없으니까 민폐 그만 끼치고 가. 상간녀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제 말에 그럼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면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까지 들어왔어요. 무담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고작 그런 게 무섭겠냐면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더군요. 전 도저히 무대뽀인 그 여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병원장이라는 여자가 집에 쳐들어와서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 말에 곧장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를 현관까지 끌고 간 뒤 밀쳐서 내쫓았어요. 병원장이라는 이 여자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리를 쳐서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이 와 그 여자를 데리고 간 후에야 조용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하다고 말하더군요.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냐면서요. 도와주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는데 그게 제가 바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애써 대꾸하지 않았어요. 실랑이를 하면서 기운을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에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병원도 안 망하고 면허정지도 안 당하면 그대로 병원장인 거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해보는 건데? 병원장 시무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암튼 처년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니까. 애초에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너무도 선명하게 들어버렸고 정말 조금 남은 정마저 뚝 떨어졌어요. 그 정신 나간 병원장이라는 여자와 시무는 다시는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알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자 시어머니를 다시 시골로 돌아가라고 부추겼어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지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결국 남편의 성화에 시어머니도 그 일이 있는 후 3일 만에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골집도 팔고 올라왔는데 어딜 가라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그러게 누가 그 집을 팔라고 했냐며 집 구하기 전까지 묵을 곳은 많으니 알아서 잘 해보라며 내쫓아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귀향하기로 한 날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뭐냐면 당신의 계략에 어쩌면 당신도 아들도 쪽박치는 인생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고. 아들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란답시고 떳떳하게 자식의 얼굴을 보고 자식에게 바랄 수 있냐고요. 만약 남편이 저와 이혼했다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셨을 텐데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시골로 돌아가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제 말에 뭔가 깨달았는지 꽁무니 빼고 도망가듯이 휘관이 돌아가셨어요. 비록 갑작스러운 귀향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해서 그 나이에 찜질방순회까지 하느라 꽤 고생했다고 하긴 하지만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시모가 집인지 쥐구멍인지 숨어버린 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마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와 함께 지내셨다면 부부 사이에도 정말 큰 위기가 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계속되는 이간질까지는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행히 오해를 잘 풀고 사이가 좋았던 그때처럼 관계를 회복했어요. 남편과 오해를 풀기 위해 참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병원장을 의뢰인으로 소개해 그런 줄만 알고 몇 번 만났던 것뿐이고 계속 만나다 보니 조금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래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 갈망이 조금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 통하는 것이 많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돼서 흔들렸다고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 앞에서만 참한 척하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느껴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요. 저는 남편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고민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며 기고만장했을 그 여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도와달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소송하지 않을 대쪽 같은 분이라는 말도 전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자신도 좋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와는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았다고는 하니 그냥 속으면서도 믿어보려고요. 그렇게 저희는 예전에 풋풋하고 사랑이 넘쳤던 그때의 추억이 다시금 떠올릴 만큼 애정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텐데 그 많은 문제에 남 이야기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사숙고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라면 너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일을 겪은 후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노년을 남편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어디든 함께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부부가 함께 겪게 될 많은 것들을 보란듯이 잘 이겨내고 언제나 사랑으로 행복할 거예요. 애청자분들께서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